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2025년 월세 거래 비중은 63.0%였습니다. 2021년 43.5%였던 숫자가 4년 만에 19.5%포인트 뛰었습니다. KB국민은행 2026년 4월 주택시장 리뷰에선 누적 월세 비중이 68.3%로 역대 최고라고 했습니다. 전세의 나라가 월세의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월세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세입자는 매달 80만 원, 120만 원, 180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집주인도 죽겠다고 합니다. 은행도 리스크가 크다고 합니다. 정부도 세금으로 메운다고 합니다. 그럼 이 거대한 돈은 어디서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월세 시대의 돈을 추적합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사건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KB국민은행은 전국 전월세 거래 25만 3천 건 중 월세가 17만 7천 건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중으로 약 68.3%입니다. 3건 중 2건이 월세라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도 2026년 4월 기준 약 3만 건인데 그중 49%가 월세 매물입니다. 2025년 4월 40%에서 1년 만에 9%포인트 오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시장의 기본값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엔 전세 구했어가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월세 얼마야가 질문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왜 사람들은 전세에서 밀려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금리입니다. 2020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3.5%까지 올라갔고 2025년 5월 이후엔 2.55% 수준입니다. 금리란 돈의 사용료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릴 때 내는 월세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그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2%면 3억 원 전세대출 이자가 연 60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5%면 연 1,500만 원입니다. 월 125만 원입니다. 전세가 싸다는 공식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전세가 비싸졌다면 월세가 대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월세도 같이 비싸졌을까요? 두 번째 단서는 전세 사기입니다. HUG, 즉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 4,896억 원이었습니다. 사고 건수는 29,941건이었습니다. 2023년 사고액도 4조 3,347억 원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약 8조 8천억 원입니다. 전세 보증 사고란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인 줄 알았던 전세금이 잠겨버린 겁니다. 이 숫자는 세입자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자 좀 아끼려다 2억 원을 잃을 수 있다. 이 공포가 커졌습니다. 특히 빌라 전세 시장에서 이 공포는 더 컸습니다. 자취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전세는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세가 위험해졌다면 위험을 만든 쪽이 비용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은 누가 내고 있을까요? 세 번째 단서는 공급입니다. 국토교통부 2025년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주택 인허가는 37만 9,834가구였습니다. 전년보다 12.7% 줄었습니다. 착공은 27만 2,680가구로 10.1% 줄었습니다. 분양은 19만 8,373가구로 14.1% 줄었습니다. 응공도 34만 2,399가구로 17.8% 줄었습니다.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이 모두 줄었습니다. 이건 2년 뒤, 3년 뒤 들어올 집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주택 공급은 공장 제품처럼 다음 달 바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공급이 줄면 임대 물건도 줄어듭니다. 임대 물건이 줄면 월세 협상력은 집주인에게 갑니다. 여기서 포로 시장이 생깁니다. 포로 시장이란 소비자가 싫어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집은 안 사도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밤 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세 시장에서 세입자는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네 번째 단서는 집값입니다. 국토교통부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가 보유율은 61.4%입니다. 자가 점유율은 58.4%입니다. 자가 보유율은 집을 가진 가구 비율입니다. 자가 점유율은 자기 집에 직접 사는 가구 비율입니다. 둘의 차이는 집은 있지만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자가 가구의 PIR은 6.3배였습니다. PIR은 소득 대비 집값 배율입니다. 쉽게 말해 연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모아야 집을 사는지 보는 숫자입니다. 수도권은 이 부담이 더 큽니다.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은 임대 시장에 남습니다.
임대 시장에 남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월세 수요는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릅니다.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는 따로 있습니다. 월세가 오르는데도 집주인 일부는 왜 돈을 못 벌까요? 자, 이제 돈의 흐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세입자 한 명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은 세입자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갑니다. 겉으로 보면 이 돈은 전부 집주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집주인은 매달 100만 원씩 꽂히네. 그런데 수사관처럼 하나씩 빼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먼저 재료비를 빼야 합니다. 월세에서 재료비란 집이라는 자산을 마련한 비용입니다. 집주인이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금리가 연 4.0%라면 이자만 월 5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사라집니다. 남은 돈은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든 관리업체가 하든 시간과 노동이 들어갑니다. 누수민원, 보일러 수리, 계약서 확인, 세입자 응대가 있습니다. 이걸 월 5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남은 돈은 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입니다. 중개보수, 플랫폼 광고비, 계약갱신 때 드는 비용을 2년으로 나누면 월 3만 원 안팎입니다. 남은 돈은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여기엔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공실위험,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감가상각이란 물건이 낡으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비용입니다. 집도 시간이 지나면 수리비가 쌓입니다. 이 비용을 월 15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남은 돈은 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금입니다. 재산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증가분까지 합쳐 월 1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남은 돈은 17만 원입니다. 결국 월세 100만 원짜리를 빌려줘서 남는 건 고작 17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17만 원밖에 못 벌면 누가 돈을 버는 건데요? 바로 여기서 사건이 뒤집힙니다. 월세 시대의 승자는 모든 집주인이 아닙니다. 대출이 많은 집주인은 은행의 통로가 됩니다. 월세 100만 원 중 50만 원이 이자로 은행에 갑니다. 반대로 대출이 거의 없는 집주인은 얘기가 다릅니다. 같은 월세 100만 원에서 이자 50만 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 67만 원, 연 804만 원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주인이라도 대출 비율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합니다. 이걸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는 빚을 지렛대처럼 써서 수익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금리가 오르면 현금 흐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월세 시대의 첫 번째 승자는 대출이 적은 자산가입니다. 두 번째 승자는 금융권입니다. 월세 시대는 전세 대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의 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씁니다. 세입자는 월세 보증금 대출을 씁니다. 건설사는 PF 대출을 씁니다.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지어질 건물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금리가 2.55%여도 실제 대출 금리는 신용도와 상품에 따라 더 높습니다. 3억 원을 연 4.5%로 빌리면 연 이자는 1,350만 원입니다. 월 112만 5천 원입니다. 세입자가 내는 월세가 집주인을 거쳐 은행 이자로 흘러가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것이 월세 시대의 첫 번째 파이프입니다. 돈은 집주인 계좌에 찍히지만 상당 부분은 은행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승자는 관리산업입니다. 월세가 많아질수록 임대관리, 중개플랫폼, 보증보험, 신용판가, 수선업체가 커집니다. 미국식 임대주택 시장이 커지면 집은 사는 물건이 아니라 운영하는 상품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월세 그 자체보다 반복되는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100만 원이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100가구면 연 12억 원입니다. 2,000가구면 연 120억 원입니다. 여기서 수수료 3%만 받아도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덩치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개인 집주인이면 보일러 하나 고치러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1,000가구를 관리하는 회사는 수리업체를 묶어서 단가를 낮춥니다. 월세 시대의 두 번째 파이프는 바로 관리 수수료입니다. 네 번째 승자는 정부와 지방재정입니다. 물론 정부가 항상 돈을 번다는 뜻은 아닙니다. HUG 보증사고처럼 손실도 큽니다. 2024년 HUG가 대신 갚은 대일 변제액은 3조 9,900에서 48억 원이었습니다. 대위 변제란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회수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고 일부는 손실이 됩니다. 하지만 월세 시장이 커지면 임대소득 신고,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과가 늘어납니다.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만 집주인은 과세망 안으로 들어옵니다. 돈의 일부는 세금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월세 시대는 민간 거래처럼 보여도 사실 공공재정과 깊이 연결됩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왜 더 약해질까요? 이유는 고정비 때문입니다. 고정비란 매달 무조건 나가는 비용입니다. 밥값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옷값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미루기 어렵습니다. 29살 직장인 자취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월급이 세후 260만 원입니다. 원룸 월세 65만 원, 관리비 12만 원, 통신비 7만 원, 교통비 8만 원입니다. 집과 관련된 돈만 77만 원입니다. 월급의 29.6%입니다. 여기에 식비 50만 원, 대출 상환 30만 원을 더하면 저축은 50만 원도 어렵습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조사에서 임차 가구의 REIR은 15.8%로 나옵니다. REIR은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 중 집세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평균은 15.8%지만 청년 1인 가구의 체감은 훨씬 높습니다. 평균은 고통을 희석합니다. 이번엔 아이를 데리고 사는 4인 가족을 보겠습니다. 맞벌이 월 소득이 650만 원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반전세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냅니다. 관리비가 28만 원입니다. 아이 학원비가 80만 원입니다. 식비가 120만 원입니다. 자동차 할부와 보험료가 70만 원입니다. 주거비만 월 148만 원입니다. 소득의 22.8%입니다. 겉으론 중산층입니다. 하지만 매달 남는 돈은 100만 원 안팎입니다. 전세였다면 보증금, 대출이자만 내고 버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되면 매달 원금처럼 사라집니다. 월세는 저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월세 시대의 심리적 고통입니다. 돈을 냈는데 내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은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세 부부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21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 관리비 18만 원입니다. 주거비가 78만 원입니다. 소득의 37.1%입니다. 경험비가 월 20만 원만 들어도 바로 적자가 납니다. 젊은 세대는 월세 때문에 결혼을 미룹니다. 중년 세대는 월세 때문에 교육비를 줄입니다. 노년 세대는 월세 때문에 병원비를 걱정합니다. 월세는 단순한 주거비가 아닙니다. 인생 선택지를 줄이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월세 시대의 부담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반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집은 필수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필수재란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쌀, 전기, 물, 집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휴대폰 통신요금은 3만 원, 5만 원, 8만 원 상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도 은행연합회에서 비교됩니다. 하지만 월세는 같은 동네, 같은 평수라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정보 비대칭 때문입니다. 정보 비대칭이란 거래 한쪽이 다른 쪽보다 정보를 훨씬 많이 가진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실제 하자와 주변 계약가를 합니다. 세입자는 발품과 앱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급한 세입자는 불리한 가격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월세 시장은 가격표가 있는 마트가 아니라 매번 흥정하는 중고시장에 가깝습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더 이상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월 100만 원에 빌리면 연 임대료는 1,200만 원입니다. 집값 대비 총 수익률은 2.4%입니다. 반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월 60만 원에 렌트하면 연 720만 원입니다. 차량가 대비 24%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자동차 렌트가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 월세를 더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왜일까요? 자동차는 안 빌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집은 선택지가 좁습니다. 여기서 다시 포로 시장이 등장합니다. 자동차 렌트는 포기할 수 있지만 주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익률처럼 보여도 집은 강력한 자산입니다. 월세 수익에 집값 상승 기대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본 차익이라고 합니다. 자본 차익은 자산 가격이 올라서 얻는 이익입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은 자가 보유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로 자주 언급됩니다. 독일은 임대 거주가 흔하지만 대신 세입자 보호가 촘촘합니다. 독일의 임대료 브레이크, 즉 미트 프라이스 브렘제는 신규 계약 임대료를 지역 기준 임대료보다 보통 10% 이상 높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임대료란 같은 지역, 비슷한 주택의 평균 임대료표입니다. 쉽게 말해 옆집과 비슷한 집인데 왜 30% 더 받느냐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또 장기 거주 안정성이 강합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월세 사회가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가 많아도 됩니다. 대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내년 월세가 10만 원 오를지 50만 원 오를지 모르면 삶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참고할 만합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2024년 기준 자가 보유율이 약 9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토지와 주택 공급을 당하게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싱가포르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땅의 크기, 정치 구조,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하지만 배울 점은 있습니다. 주거를 완전한 시장 상품으로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은 임대료 규칙으로 안정성을 만들고 싱가포르는 공급과 공공주택으로 안정성을 만듭니다.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전세는 흔들리고 월세는 커지는데 장기 임대의 규칙은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혼란이 생깁니다. 이제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겠습니다. 월세 시대의 진짜 원인은 전세가 월세로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더 깊은 원인은 주거가 현금 흐름 상품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예전 전세는 집주인에게 무이자 대출처럼 작동했습니다. 세입자가 3억 원을 맡기면 집주인은 그 돈으로 다른 투자나 대출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와 전세 사기 이후 이 구조가 약해졌습니다. 이제 집주인은 큰 보증금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을 원합니다. 금융권은 그 현금 흐름을 담보로 봅니다. 관리회사는 그 현금 흐름에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정부는 그 현금 흐름을 과세합니다. 세입자는 그 현금 흐름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월세 시대란 세입자의 월급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매달 분배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지대추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대추구란 새 가치를 만들기보다 이미 가진 자산이나 권리를 이용해 소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빵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빵을 놓는 자리를 선점해 돈을 받는 겁니다. 물론 모든 임대소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경쟁과 투명성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좋은 집을 더 많이 짓고 관리 품질을 높여 받는 월세는 생산적입니다. 그런데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치만 잡고 월세를 올리는 구조는 지대추구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월세 시대를 무조건 악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규칙 없는 월세 시대는 세입자의 월급을 빨아들이는 구조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이후 월세화는 쉽게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에 대한 신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HUG 보증사고는 2025년에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오래갑니다. 둘째, 공급 지표가 약합니다. 2025년 인허가와 착공이 줄었기 때문에 2027년, 2028년 입주 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관리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는 데이터화하기 좋습니다. 신용점수, 자동이체, 보증보험, 임대관리 앱이 붙습니다. 기술 변화도 월세화를 밀어냅니다. AI가 임대료를 추천하고 플랫폼이 공시를 줄이고 관리회사가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집은 점점 금융상품처럼 운영될 겁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세입자에게도 이익을 주느냐입니다. 해결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 월세 가격 정보 공개를 더 정교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실거래가 공개가 있지만 보증금과 월세 조합이 복잡합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60만 원과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은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표준 월세 지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 1억 원을 월세 몇만 원으로 볼지 정하는 환산율입니다. 둘째, 장기 임대 계약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하면 세입자는 협상력이 없습니다. 4년, 6년, 8년 단위의 표준 장기 임대를 늘려야 합니다. 셋째,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대를 키워야 합니다. 공공임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완전 민간 시장만으로는 불안합니다. 세제 혜택을 주되 임대료 상한과 관리 품질을 묶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사건의 결론은 이겁니다. 월세 시대에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단순히 집주인이 아닙니다. 대출이 적은 자산가, 금융권, 임대관리 산업, 그리고 데이터와 규모를 가진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대출이 많은 집주인과 소득이 낮은 세입자는 압박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낸 월세 100만 원은 집주인 주머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자, 수수료, 수선비, 세금으로 흩어집니다. 돈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구조를 따라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설계한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월세는 누군가의 현금 흐름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세 1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주체는 집주인일까요? 은행일까요? 아니면 시장 구조 그 자체일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실제 월세 부담률도 적어주세요. 월급 대비 몇 %인지 함께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는 정말 사라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부활할까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월세 시대의 돈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거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숫자와 구조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